빌사이트 마감 노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7월 수출도 플러스로 시작이 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면서 수출액을 견인을 했는데 이번에도 오늘 발표된 수출입 데이터가 업종 수익률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분위기죠. 반도체 필두로 해서 오늘 음식료 쪽도 상당히 강하고요. 전선, 변압기 상당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반락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거래소 쪽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0.5% 강세고요. 2,88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봤고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오늘 빨간 옷 입고 시장 분위기 얘기해봐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코스닥이 또 하락으로 반전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사흘 연속 개인 홀로 매수세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지금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4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 0.5% 가까이 낙폭을 키운 상태고요. 자, 전날 뉴욕 증시 그리고 코스피의 훈풍이 코스닥 쪽으로는 쉽게 퍼지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뭔가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TV 마감 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핫한 이슈 체크해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 이슈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볼까요? 자, 오늘은 갤럭시 언팩 행사 다루면서 엑셀 기기 함께 짚어보고요. 또 대여, 시프트업 상장 이후 전략과 게임주 흐름, 그리고 증권주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리에서 열린 이 갤럭시 언팩 행사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폴더블 폰도 공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생각 외로 주변에서 이거 보고 갤럭시 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갤럭시 링이 굉장히 탐나던데요. 네. 언팩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개별 행사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뭐 스포츠 이벤트가 또 엮여 있잖아요. 여름에 이 올림픽이 또 파리에서 열리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돼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제품들 각각의 개별 제품이 눈에 띈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AI라고 하는 키워드로 모두 묶인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뭐 갤럭시 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 헬스케어 정보를 실제로 입력할 수 있는 기기들은 여러 개가 있었죠. 다만 이것이 실시간으로 바로 연계되거나 AI와 연계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기기가 제공된 적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번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갤럭시 링이 아니라 네. 갤럭시 링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갤럭시 링에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정보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떻고 어떤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서 뭐 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약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 이벤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네. 이벤트에 숨어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하반기에 갤럭시 언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0월 달에 있을 아이폰 16의 발표,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질 중국의 주요 브랜드들의 신제품 발표가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주르륵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3분기 내내 중국도 신제품 발표, 그 다음에 새로운 런칭 회사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신제품이야 매년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교체 주기, 그 셀폰의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바꾼다는 거죠. 뭐 바뀐 게 있어야 바꾸지. 맞아요. 그다음에 기존 거 잘 고장 나지도 않는데 예전에야 이제 뭐 보조금 많이 주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그랬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공감대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단통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만큼 폰을 잘 안 바꾼단 말이죠. 근데 안 바꿨던 사람도 이번에 뭐 AI 나오고 그다음에 뭐 링이랑 연결되고 AI가 결부된 서비스를 보면서 이번엔 오랫동안 몇 년간 바꾸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네. 시장의 예상이 다시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뭐 이제 IT 부품의 수요 자체가 신제품 나올 때 세린 효과 일부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사람들의 교체 수요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 그다음에 뭐 아이폰 16,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올 뭐 샤오미 여러 그런 모델들의 전체적으로 다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제품에 주목을 해볼 게 아니라 AI라는 큰 키워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줄기로 뻗어나간 물줄기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 함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파리 언팩 행사를 달군 또 하나의 깜짝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 말미에 XR 플랫폼에 대한 얘기, 연내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X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가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했던, 사용자들이 원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애플에 좀 많이 인볼브돼서 운용을 하고 계시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맥북도 운영하고 아이패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생산성 있는 기기일 수 있으나 가격이 일단 넘사벽이라는 것과 네. 여러 가지 그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장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XR이라고 하는 효과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는데요. 구글과 삼성이 협력해서 나오면 다를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가격은 애플보다 엄청 낮게 낮춰서 나오겠지만 네. 그렇다고 뭐 몇백만 대가 팔리는 그런 모습 보일 가능성 없고요. 그다음에 메타의 퀘스트를 넘어설 가능성 그것도 뭐 이렇게 크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서비스가 더 확장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뭐 이것은 아직 구글의 제미나이나 아니면 삼성 측도 특별한 솔루션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갈 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하드웨어를 하나 정도 추가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지만 뭐 트레이딩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건 좀 더 그 하드웨어 확장이 이어진 다음에 혹은 뭐 인프라의 확장이 이어진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 인프라 쪽 확장이 좀 더 필요하다. 관련주들 트레이딩 영역에서 바라보자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 AI라는 키워드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갈 물줄기들 어디로 향해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뭐 밸류체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멈추면 안 되고 애플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갤럭시 링만 하면 여기서 끝날까요? 갤럭시 링을 따라하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제품들도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모델로 확대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삼성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로 매우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애플이 뭐 참전할 가능성도 뭐 미래엔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신제품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뭐냐?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갤럭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애플에도 들어가면서 중국에도 들어가는 부품은 뭐가 있는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품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핵심 IT 부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죠. AP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램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안에 들어갈 MLCC가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 고급화되면서 전부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OIS 같은 핵심 부품이 또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그 카메라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네. 그 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디지털 줌 같은 걸로 했지만 뭐 디지털 줌 같은 걸 AI로 아무리 화질을 좋게 업스케일 하려고 해봐야 기본 원본이 나쁘면 한계가 뚜렷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광학 줌이 들어간 상태에서 AI 기술이 붙는 형태로 카메라가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그 OIS 그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부품들도 전체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을 축약해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갈 네. 수밖에 없고 삼성전기는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과 MLCC 모두 잘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처럼 여러 가지 기판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SIP나 SOC가 모두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고부가 기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LG 디스플레이도 뭐 올해 적자에서 흑자 반전을 할지 아니면 적자를 크게 줄이는 선에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다. 전반적으로 OLED의 채택률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각각의 어떤 회사의 그 언팩 행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이 행사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증가할 것인가를 보자. 그래서 저는 아픈 껍데기, 뒤가 본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에 주목한다면 핵심 IT 부품의 수요가 그동안 굉장히 정체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기본적으로 셀인 효과로 늘어날 거고 셀 아웃 효과까지 이어진다면 실적의 증가 속도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핵심 IT 부품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애플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쿼보나 애플의 아예 부품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같이 지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부품주로 꼽힐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IT 부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MLCC나 카메라 모듈 쪽 언급을 해주시면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 디스플레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시장에 대여 시프트업이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단숨에 게임 업계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조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보면 첫날이 고점,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미끄러지다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나면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출발은 강했는데 지금 상승폭을 꽤 축소하면서 오늘 상승폭의 지금 절반 이상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뭐 주가가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이 종목이 연동된다기보단 수급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이제 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총 3위, 2위, 3위를 좀 오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게임에 분배하는 ETF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새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ETF의 패시브 분배가 새롭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시프트업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그러면 시프트업의 강세에 따라서 해당 종목에 대한 분배 비율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추종하는 펀드들이 그 패시브의 크기 혹은 뭐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 해당 자금에 대한 단기 수급의 배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그 고만고만한 시총에 있는 종목들 크래프톤은 뭐 압도적 1위니까 좀 뺀다고 하더라도 NC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시프트업 이런 종목군들이 뭔가 계속 그 오가는 그 수급 사이를 좀 오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수렴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뭐 시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저는 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신규 종목 상장했을 때 외국인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0억 가량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진입 여부도 아까 언급드렸던 ETF 패시브 수급에 관련돼서 일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네. 저는 시프트업의 단기적인 흐름은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좀 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프트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실적을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영향이 더 커 보인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게임주들 바닥 다지고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던 보유자분들도 좀 매도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신작 기대감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기다리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게임주는 저는 확실한 종목들 말고는 네.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게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영역 확장이거든요. 지역을 넓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유럽 쪽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지역을 새로 뚫던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보이는 것은 PC와 모바일 쪽에 일부 RPG라고 하는 게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외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역의 확대라든지, 근데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약한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이 PC나 모바일 쪽에서 강하지만 또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 쪽에서 상당히 또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뚫어내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게임주의 전반적인 영향력이나 시장의 강도는 예전 대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K 컨텐츠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뭐 예전처럼 뭐 확실하게 어떤 그 원소스 멀티 유즈로 콘텐츠가 터졌을 때 같이 가는 종목 일부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게임주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해당 종목군들을 계속 보유하시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이 게임사들은 신규 게임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히트하든 히트하지 않던 기존의 게임만 가지고 계속 버티는 데는 다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새 게임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리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게임의 경쟁력이 어느새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경쟁력을 꽤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 중국에 가기만 하면 돈 벌었던 그런 시대와는 또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네.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큰 전략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성장 동력 부족하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내에서 이 종목은 볼만하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주가가 지금 뭐 보여주고 있죠. 크래프톤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시총과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도 시장을 뚫어서 인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크래프톤의 시총은 한참 늘렸다가 그러니까 배그 이후에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자체가 여기도 동일한 어떤 문제였는데 인도라고 하는 새 시장을 뚫어내면서 결국은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낸 거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또 반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펄어비스인데 네. 펄어비스의 핵심 포인트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나와 했던 붉은 사막이 데뷔를 앞두고 그래도 뭔가 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새로운 영역을 뚫거나 정말로 기대되고 있는 신작 게임이 준비되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은 뭐 제가 보기엔 지금 큰 흐름을 보이기 어려워서 지금 크래프톤 정도가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크래프톤의 지금 향후 기대 요소는 배그가 더 확장할 가능성보다는 추가 IP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뭐 NC소프트나 뭐 넷마블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 게임즈나 전부 M&A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M&A를 했을 때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시프트업도 축소되는 과정에서 M&A를 통해서 신작 게임, 신작 IP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IPO 대비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크래프톤도 차기 IP를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가 여기서 주가가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해낸 크래프톤, 게임주의 탑100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정책 기대감 속의 금융주들 최근 또 연이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짝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도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책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저는 오늘의 상승은 뭐 밸류업 분위기도 분명히 섞여 있을 텐데요. 네. 밸류업 분위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오늘 그 증권사와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도 두 가지라는 거죠. 실적. 2분기 실적이 실적.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 메리츠에서 얘기한 그 리포트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증권업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핵심 포인트가 결국 PF 우려거든요. 네. 근데 이 PF 우려가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그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등급을 나눠서 그와 관련돼서 충당금 설정을 새로 하는. 그러면 기존에 이거 다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의 충당금을 설정했다면 등급에 따라서 어떤 건 100, 어떤 건 50, 어떤 거는 10 뭐 이런 식으로 충당금의 설정 그 규모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뭐로 돌아옵니까?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충당금 환입의 과정을 거쳐서 이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금 위험해 보이는 중소증권사를 제외한다면 증권업이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증가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또 하나 거시환경 속에서 비교적 금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증권업 입장에서 보면 은행업과는 반대로 금리가 하향 안정될 때 수혜를 받는, 왜냐하면 보유자산 중에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따라서 이제 증권주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그 두 가지에서 나오고 있다. 밸류업도 있지만 밸류업보다는 실적, 악재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모멘텀에서 오늘 뭐 보험업종과 금융업종도 강하지만 증권업종을 선정한 네.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일단은 밸류업 정책 기대감 쪽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융주 내에서도 이 증권주가 좀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탑픽 종목도 증권주 중에서 선정을 하셨나요? 네, 뭐 금융주 중에서 기존에 뭐 KB, 뭐 하나금융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말씀드려 왔고 지금 뭐 네. 주가가 나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증권업종은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종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동일한데 일단 저는 대형주 내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 대형주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그래도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안정성이라든지 PF와 관련된 상대적인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삼성증권이 가장 유망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키움증권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인지 뭐 스스로 위축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밸류업 기준을 발표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안 지키진 않겠죠. 최소한 지키려는 노력은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일부 증가한 모습이 그 키움증권의 실적에는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저도 메리츠증권 리포트와 동일하게 가장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 내에서 대형주 쪽을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종규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남자가 사랑할 때, 뭐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늘 언제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제일 큰 사랑은 우리 뭐 주식과의 사랑이라 하죠. 주식과의 사랑이라는데 사실 이 키워드는 뭐 옛날에 뭐 이제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제목이기도 하고 정말로 남자가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과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과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주는 종목이 아니라 손실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을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뭐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 유튜버 찌양이 좀 잘못된 그걸로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슈로 이슈가 탔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잘못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차라리 이 남자의 정말 진정한 사랑처럼 우리 이제 늑대도 정말 우리 늑대도 이 수컷이 한 암컷만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냥 딱 남자의 사랑 이런 종목을 사라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자, 잘못된 투자와의 잘못된 사랑은 이제 강태공 전문가께서 잘 이제 안내를 해서 잘 떠나 보내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종목 보겠습니다. DTNC. 이것이 왜 아까 키워드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얘기했다시피 제대로 된 종목과 사랑에 빠져야지 수익을 준다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정말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에 물렸어요. 뭐 어디에 물렸어요. 반도체에 물렸어요. 원전에 물렸어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DTN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물렸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뭐 아플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만 조금 여유롭게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TNC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져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주식과 사랑에 빠진 거 좋지만 종목과 사랑은 빠지지 말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 종목과는 사랑에 빠져서 그냥 물고 그냥 아주 뜯고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그냥 아주 사랑을 논해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자, 투자 인사이트를 좀 볼게요. 자, 세 가지 띄워주시죠. 네. 자, 이제 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정치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 보통의 이 3년 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3년 주기라는 건 이제 3년 전. 그러니까 딱 이번 연도죠. 2024년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차트와 이 종목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3년이라는 이 전부터 해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이제 유력 인사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DTNC 같은 경우는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제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제 우리 이 현재 여당이 이제 전당대회라든지 당대표 선출 이거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적합도에 있어서 45%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지지율인 겁니다. 지지율. 그러니까 그 당내 지지율이 조금 어느 정도 나와주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영향력으로서 관련 수혜주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DTNC보다는 이 DTNC RO가 더 직접적인 수혜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DTNC RO의 이 사회이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물에 있어서 이제 서울대 이제 법학과라든지 아니면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동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사실 그 사람의 친인척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동문이라고 해도 그냥 엮입니다. 이게 좀 많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엮는 대로 엮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서의 사실 DTNC RO가 엮이고 있는데 이 DTNC RO의 지분을 DTNC가 45%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TNC라는 종목이 이런 정치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3년 주기를 코앞에 두고서 이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뭐예요? 3년이 남았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상승 추세를 한번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이런 정치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 모멘텀의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특정 일자를 앞두고 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 전부터 상승 추세를 딱 시작했다. 그러면 그 일자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물려도 사실 이런 게 더 낫다라는 게 빠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가올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서 뭐한다? 주가가 강한 상방으로서의 시세 분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또 보시면 좋은 게 최근에 이제 SMR 관련돼 있는 원전 관련돼 있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코 수주 이런 모멘텀과 함께 굉장히 이 원전 관련 수혜주들이 이슈를 많이 받아요. 근데 DTNC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 원전 인증 업체인데 사실 이게 제가 이 칸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끝냈던 거지 이 국내 유일한 게 이거를 뭐 인증하는 업체는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상장사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이 인증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민간 시험 기관 인증 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또 움직인다고 하면은 DTNC 역시도 뭐 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상방 흐름을 가지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물리더라도 사랑을 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이유만 가득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하락 추세 돌파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이 DTNC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면 왜 이런 종목이 나으냐. 자 보면은 애초에 올라갔던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 DTNC라는 종목의 차트를 우리가 보면서 갔을 때는 예. 지금 하방 추세 과거에 이제 31,000원대에 있던 이 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이 뭐 무너지다가 이 하방 추세가 지금 뭐예요? 돌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붙고 있다. 그래서 거래가 붙으면서 지금 또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윗꼬리까지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700원, 이 5,000원 정도 구간의 이 매물 소화가 나와주면서 하방으로서 지금 매물 소화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과 함께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DTNC 같은 경우도 이 저항대만 더 뚫어준다고 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상방 추세만 시장만 일단 해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대한 탄력을 가지고서 꾸준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과거 상장가가 31,000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상승 탄력만 제대로 받아준다고 하면은 신고가 패턴도 아니에요. 31,000원을 뚫었을 때 신고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고가 패턴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2만 원,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게 DTNC라는 종목이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한 5배, 6배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과 사랑에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예. 남자가 사랑할 때는 정말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지금 네, 매수가요. 예, 매수 가격은 지금 이제 4,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해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어제 4,500원대가 생 저항이기 때문에 이 이하에서 좀 매매를 해보는 게 좋고, 네, 목표 가격은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12,500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2,500원을 이제 이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서 손절 가격 3,0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DTNC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가지고 네 개 설명을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모든 것이 다 좋다. 글쎄요, 이제 어떤 의미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거의 사랑에 빠질 때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건 진짜 사실은 제가 뭐 말장난처럼 지어내서 그렇지 보면 이제 실적도 좋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이게 진짜 이게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를 직역하면 그대로 종목명이 나와요. 왜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거는 뭐 친구나 지인에게 야 뭐 할래? 뭐 할 거야? 괜찮아 하면 예스. 예스지. 다 해. 예스지. 예스지. 오케이, 나 다 예스야. 예? 그래서 예스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거절이 없어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저 사실 종목명을 미리 봤었는데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자, 지금 예스지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종목명 보여주시죠. 자, SG였습니다. 모든 게 다 SG예요. 거절을 좋다. 못하는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일단 키워드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사실 예. 뭐 그냥 모든 게 예스다고 했는데 네. 그냥 보면은 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에서 대통령님이 이제 3조 4천억 정도 규모 이제 영일만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되면 이제 이 아스콘이라고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아스콘에 있어서 지금 이 SG라는 기업 자체는 국내 1위 사업자예요. 국내 1위 사업자로 현대 뭐 제2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서울시 도로사업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아스콘을 공급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 재건 사업 이야기 나올 때도 이런 고속도로 관련된 도로 관련돼 있는 복구, 재건 관련돼 있는 사업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스콘 관련돼 있는 이 부분으로서는 국내 1위 기업이 SG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이 올해 최적 실적 기대가 나와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고속도로 추진도 사실 그래요. 원래는 SG라는 기업이 이 3조 4천억이라는 규모에 있어서 사실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때문에 원래는 이 아스콘 공사 입찰에 중견기업인 SG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뭐 한다? 올해 해당 규제가 일부 해소가 되게 되면서 SG가 여기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규제 때문에 실적을 더 내고 싶어도 아무리 국내 1위라 하더라도 참여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래서 입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뭐 한다?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영일만 고속도로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반사이익이라든지 수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이 규제가 해소되고 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3월 6일자, 그러니까 최근 이제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뭐 1분기니까 뭐 최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자회사의 대규모 수주 약 2천억대에 대한 이 대규모 수주 발표까지 나올 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 주가만큼은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받쳐주는 모든 것들이 탄탄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종목을 우리가 사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예. 특히나 이제 SG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흥행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주주배정 자체는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게 뭐 누군가 보통 제3자 배정은 큰 호재로 보는 게 특정 인물이 있다라는 건데 그 인물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뭐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주분들에게 너희가 손실 보기 싫으면은 너희가 투자한 기업을 살리고 싶으면은 돈을 내놓으세요 이런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악재로 볼 수 있는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올해 최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고속도로 추진 뭐 이런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따라와 주다 보니까 뭐 하고 있다? 유상증자에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8억 정도의 자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의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유상증자 흥행 이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오늘에서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유상증자 이후에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좀 더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미털기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예. 이제 SG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SG라는 이 종목이 있고 지금 보면은 이 권리락이 적혀 있죠. 권리락이 적혀 있는 날이 이제 유증이 이제 그 권리가 부여된 날이고 유증 발표가 이때 이제 일어나니까 당연히 유증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제 거의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하한가를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자, 이날이에요. 지금 이날 보면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장중에 한 12% 하락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출발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땡겨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냐고 하면은 그냥 차트만 봐도 이게 권리락의 유상증자에 때문에 하락을 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날 전날에 뭐가 발표가 나느냐? 유상증자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돈을 줬으면 주식을 줘야 돼요. 주식을 줘야 되는 게 뭐다? 유상증자가 이제 상장이 됩니다. 신규 주식이 상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다음 날짜에 지금 뭐다? 유상증자라고 해서 이게 상장됐다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미
누구나 다 알던 악재입니다. 이미 유증을 한다 해서 무너졌고 권리락도 하고 유증 흥행까지 했던 종목이 기업이 뭐다? 갑자기 유상증자 추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 공시 가지고 당일날 17%를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장이라는 것만 보고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 그러니까 공포감 심어줄 거 없대요. 갭으로 빠졌지만 그러다 다시 올라와서 원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종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을 털기 위한 개인들에게 충분히 이제 하락을 유도하고 유증 물량 들어오기 전에 개인들 물량을 싸그리 빨아들이고 주가 올리기 전에 이런 개인들 터는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G라는 종목 오히려 이 유상증자와 함께 앞으로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에 대한 좀 집중해보는 게 좋지 않나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매수 가격은 보면 1,500원대가 뭐 강한 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저항대를 1,500원대 형성해놓고 있어요. 그 1,500원대를 지키는지 보시면서 뚫는지 보시면서 1,500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매수가요? 네, 매수가 1,500원 이하는 접근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런 종목이 일단 유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1,200원 정도까지 좀 낙폭을 크게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이 1,200원, 1,500원대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잘 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증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들어왔을 때 보통 우리가 올려칠 수 있는 구간은 2배 정도 올려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1,500원을 평단으로 본다고 하면은 3,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목표가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싶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3,000원 대비해서 뭐 과거에 1,200원, 1,000원 이때는 무조건 지켜냈거든요. 1,000원대를 깨면은 보내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G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어제부터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옷을 좀 새로 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옷을 아니에요? 샀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주식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막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예. 저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꾸 뭐 낚시복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괜히 뭐 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도 이제 원래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대로 출근합니다. 그냥 와서 조끼만 입어요. 조끼만 입어요. 여름이라 더워요. 자유롭게. 자꾸 이거 뭐 자꾸 새로 하려고 하면은 이 주식도 자꾸 뭘 자꾸 새로 시도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저 또 뭐 새로 사셨다고 하면은 또 이제 저희 PD님께 또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자, BH인데요.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호조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물량 감소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쟁업체 품질 논란에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이 가지고 왔는데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자, 지금 BH 최근에 보면 며칠 동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업황부터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예, 그 BH는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FPCB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 기기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온 디바이스향 스마트 기기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기능의 최적화가 되고 있는 상황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로는 뭐
공급을 못하는 부분들이라 이제 새로운 신규 스펙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고 소진이 결국에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 자체가 작년, 재작년, 뭐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계속 줄곧 하락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좀 전환이 된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로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산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양산에 대한 부분으로도 확대되는 부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G 폰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5G 폰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그 기존의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침투가 확대되고 있는 게 좀 이 제한적이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면 동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기기를 전반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스마트 기기 출시 일정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4분기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저녁,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프랑스에서 폴더블 폰 관련돼서 이 언팩 행사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폴더블 폰 관련돼서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타블렛이나 갤럭시 S24, FE 등으로도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가 9월에 출시가 되고요. 거기에 애플워치나 맥미니 같은 그런 제품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 구글과 하웨이나 샤오미도 결국 구글은 픽셀 폴드 관련된 부분과 픽셀 뭐 태블릿 2 관련된 부분의 시리즈를 계속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웨이도 그리고 샤오미도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 기기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전력 효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발열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잘 제어를 하는지가 가장 큰 그 이 스펙 쪽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나 뭐 FPCB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이제 BH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디스플레이 관련 OLED 쪽과 그리고 카메라 모듈, 뭐 기타 부품 쪽으로도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기기 신제품 출시 일정과 함께 지금 현재 이제 업황 분위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리포트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상향으로 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3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로 상향을 한 부분인 것 같고요.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기준했을 때 14.1% 상향한 1,340억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고객사 판매 증가 및 실적 개선 고려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북미양 애플 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신규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와 AI 기능 탑재한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삼성 갤럭시 S24에 대한 FPCB나 폴더블 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LG에서 인수해온 BHEVS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선 충전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전장, 자동차 쪽에 무선 충전기를 동사 같은 업체가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뭐 요새 전기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선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의 충전기를 동사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고객사 물량에 대한 부분이 중국 패널 업체 품질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추가 상향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6천만 대에서 8천만 대 눈높이를 높였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분기의 영업이익은 282억으로 이 수준을 전망을 해서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을 기록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이제 중장기적인 플랫폼 IT OLED 쪽 관련돼서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제 가전 제품의 OLED 침투율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 침투율은 50%가 넘어가는 반면에 IT 제품에서의 OLED 침투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동사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폴더블 디바이스 쪽에 대한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삼성이 이미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애플도 관련돼서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도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전장 쪽에 대한 실적이 나름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팎의 환경 모두 지금 좋은 전망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에는 없는 추가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삼성이 그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면서 네. XR도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XR이 출시를 한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뭐 세 가지 부분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애플과의 본격적인 XR 관련된 경쟁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삼성은 구글과 손을 잡고 XR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애플은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를 했죠. 그래서 고급형 비전 프로를 출시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보급형 XR을 이제 비전 프로를 출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세대 그 고급형 비전 프로를 출시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일정들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 합당한 그 가격이 좀 낮은 그런 비전 프로 관련된 XR을 삼성이 출시를 한다라는 것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로의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 밸류 체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XR 쪽에서도 계속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XR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나름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엠피라든지 맥스트,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런 종목들도 XR 관련돼서 최근에 모멘텀이 별로 없었는데 XR 기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이 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 XR 관련된 뭐 제품들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바탕으로 동사도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마트 기기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갤럭시 링이라는 걸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링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삼성의 그 생태계 중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좀 부여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제품 출시군을 보면은 좀 그려지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이 이제 원래는 애플이 먼저 진행을 했다가 애플은 그 사업을 그 흔히 말해서 제품화를 못한 거고 제품화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삼성이 좀 빨리 가져서 제품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헬스케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단 요소를 만드는 부분에서 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링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자체적인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링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폰과 그리고 스마트 기기 등과의 연계가 됐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링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스마트 기기로의 확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이제 애플이 성장하는 전략 중에 하나도 이제 아이폰을 가지면은 애플 워치도 가져야 되고 태블릿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삼성도 갤럭시 링이 어떤 그런 중심점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BH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목표가가 3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적정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도 좀 저렴하다. 그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으로만 보면 올해 1조 8,390억 이 매출을 기록할 거다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고 네. 영업이익은 1,340원, 순이익은 1,206억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0일 어제 기준으로 25,200원을 기준으로 EPS가 3,499원이고요.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PER이 7.2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했을 때 PER이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앞선 26,850원 이 부분을 이제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 결국 이제 월봉상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뭐 계속 쌓여 있는 가격대가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 15배 정도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52,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을 이제 한 15,000원에서 3만 원적인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2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이상까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25,000원 정도인데 35,000원의 목표가도 저렴하다. 이제 중장기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봤을 때는 5만 원대도 진입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CJ ENM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1,418억. 흑자 전환이다. 그리고 콘텐츠 성과, 티빙 가입자 확대, 피프스 시즌 제작 편수가 증가하고 하반기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메리츠 증권인데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유지하는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OTT 하나씩은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아마 구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 관련주가 의외로 좀 부진한데요. 전반적인 업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이게 OTT 관련 사업이 한창 성행했었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뭐 야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OTT를 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엄청 성장했죠 그때. OTT에 대한 사업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뭐 엔터나 뭐 게임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좀 성행을 했지만 그 최근 들어서는 이 실적이 뒷받침이 못 되고 있어서 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이제 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는 뭐냐면 기존에 뭐 15,000원 가격에 대한 구독료를 5,000원으로 낮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광고를 보게끔 해서 수익을 다른 쪽으로 창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부각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업계 1위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광고형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해외 쪽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이나 애플 TV에서도 결국엔 광고형 그 상품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도 이미 티빙이 광고형 그 사업 요금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 OTT 관련된 광고형 상품을 도입을 했다라는 게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이 뭐냐면 이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보는지에 따라서 그 맞춤형 광고를 이제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에서 광고를 하면 결국 스포츠에 관련된 광고를 이제 그 시청자한테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OTT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계속 선택과 집중으로 계속 합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T 시즌이라고 하는 OTT 업체가 결국에는 티빙과 합병을 했고 그리고 웨이브라고 하는 그 업체가 이제 또 티빙과 합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OTT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넷플릭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항마로 좀 올라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보시면
예전에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보시면 이 편성권을 받고 나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OTT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사전 제작을 이미 하고 나서 이제 편성권 상관없이 사전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제작을 해놓고 나서 이제 업체 쪽으로 입찰을 하거나 경쟁 입찰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드라마 제작 업체들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근데 예전보다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드라마 제작에 대한 비용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하려고 보니 뭐 해외 쪽보다는 분명히 저렴해졌죠. 근데 추가적으로 예전만큼의 제작 편수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편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작 가격에 대한 부분이 높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드라마 제작 업체들이 이제 편수가 높아져야지 수익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제작 편수가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제작 편수가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게 좀 악영향이 계속 뭐 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광고형 요금제라는 건 내가 이제 돈을 내고 구독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광고가 나오긴 나오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중간에 걸쳐 있는 요금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낮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넷플릭스는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업의 돈을 받아서 광고를 또 해주는 부분들이라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광고 없이 보는 거는 15,000원 정도에 보지만 광고를 보면 기업들의 광고를 대신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면서 설명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리포트는 이제 바이 유지를 10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년 연결 매출로 보면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 전환됐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사업 부분별로 고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때에 대한 기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310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좀 내용을 보면 네. 미디어 플랫폼 관련돼서는 이제 광고가 좀 부진하지만 KBO와 중계와 그리고 기존의 눈물의 여왕과 선지엽고 티어에 대한 부분에 이 드라마가 상당히 좀 히트를 해서 티빙에 대한 유료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는 한 300만 명 이상이 좀 가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한 500만 명 정도까지는 유료 가입자가 능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플랫폼 사업은 결국에는 티빙이 얼마만큼 흑자로 전환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흑자로 전환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 폭이 커진다. 그러면 이 미디어 플랫폼 사업부에서도 흑자에 대한 기조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영화 드라마 관련된 부분은 이 작년에 인수를 했었던 피부스 시즌즈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제작사인데요. 이 미국 제작사가 작년에 헐리우드 파업으로 인해서 제작을 아예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단을 해버리니까 실적이 아예 적자로 전환돼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적자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리스케줄로 빠르게 좀 작품을 재개하겠다라고 해서 작품 재개 하반기로 갈수록 굵직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편 이상의 작품을 빠르게 하반기로 갈수록 내놓겠다. 그러면 내놓으면 결국에 OTT 관련된 업체들의 판매를 해서 다시 이제 수익이 선순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자체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콘서트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콘서트 대행한 그런 성과가 임영웅 콘서트를 동사가 대행을 해서 이제 기획을 했다. 그런 성과도 좀 올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머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 CJ 홈쇼핑에 대한 커머스 자체도 동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IP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브랜드 성과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이 판매가 커지면 결국에 수익성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24년 연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1,418억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사업 부분별로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 더 이상 뭐 떨어질 만한 건덕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뭐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도와의 그 라이브 시티 계약 해지로 인해서 매각 대금을 감안해도 약 3천억 정도의 규모의 영업 손실을 이제 불가피하게 다 기록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흑자 사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적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털어내 버리면 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 포지션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록을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리포트 안팎에 있는 어떤 그 투자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이것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넷마블 지분 매도, 그 2,500억 재무 건전성 확보, 요거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넷마블 지분이 한 22% 정도가 있어요. 1조 1,000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500억 정도를 판다. 근데 2,500억 정도가 파는 부분은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라이브 시티 관련된 그 손실금이 한 3,000억 정도예요. 그냥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만 여쭤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목표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7만 7천 원대거든요. 자,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올해 실적은 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PER로 계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PBR로 이제 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6배 정도 수준이 지금 목표가인 한 10만 5천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 가격대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선 고점이 한 9만 원에서 9만 4,900원 정도에는 이 저항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1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 상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좋은 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당뇨 치료제라든지 혹은 뭐 혈당 케어 이런 보조 제품, 이제 당큐락이라고 굉장히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들을 계속적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실적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매출액이 1.4조 원 수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1.8조 원까지 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서는 2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뭐 21년도, 22년도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23년도부터 안정화에 다시 접어들기 시작했고, 올해는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 수출로 통해서 계속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장사 이 제약사 중에서 1분기에 가장 많은 매출을, 그러니까 해외 매출을 올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매출로 지금 찍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재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폐암 치료제죠. 렉나자라는 의약품으로 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보통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이라는 것은 성분명이고, 이제 렉나자라는 것은 의약품
이 제품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이미 2018년도에 얀센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렉나자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FDA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8월 22일 전까지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FDA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더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FDA 승인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유한양행 역시도 이 FDA 승인을 가지고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에 이미 국내에서는 시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심지어 이제 보험 급여에도 적용이 되게 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을 이끌어주는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이 경쟁 약품이 2개월 전에 이미 이제 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렉나자에 대한 승인 가능성도 더 높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사실 HLB가 가장 먼저 이 항암 신약으로 이제 승인을 받느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승인이 될 경우에 미국을 진출한 이 항암 신약 중에는 가장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도 굉장히 이 유한양행 주가 탄력에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삼천당제약이나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 역시도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금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FDA 승인이 8월 22일 전까지 이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지금 88,500원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밑까지 좀 범위를 잡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잡지 않고 단기 이평선 수준인 이 11이평선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500원에서 현재가인 88,500원 이 사이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굉장히 크게 잡기보다는 한 10% 내외 정도로 잡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97,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고점 그리고 매물이 쌓여 있는 가격대인 78,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항상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 이 제약바이오 특히 또 FDA 승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승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확실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의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행의 체크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바이오주 내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쪽 매출 성장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폐암 치료제 렉나자 관련된 승인 기대감 살아있다. 관련된 뉴스 잘 체크를 하면서 반드시 가격 전략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어요. 목표가는 97,000원, 손절가는 78,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유상증자의 일정에 맞춰서 좀 분할 매수 가능한 국내 SSD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엑시콘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엑시콘은 이제 후공정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고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레거시 반도체의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HBM은 이제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졌지만 CXL만큼은 속도를 내서 시장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엑시콘은 이렇게 이제 그 메모리, 비메모리 같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그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90%인데요. 자, 엑시콘은 이제 그 비메모리 테스트 국산화를 위해서 수년간 R&D 투자를 해서 CMOS, 상보용 금속 산화물 반도체 테스터 국산화에 성공을 좀 했고요. 또 카메라 이미지 센스, CIS 테스트 장비를 개발 완료했고, 또 차기 개발로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테스터를 국책 과제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테스터 최초 국산화 성공에 따라서 높은 진입 장벽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던 이유가 유상증자 일정 때문에 그런데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한 330억 정도, 그리고 유상증자에서 나왔던 자금은 대부분 R&D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투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실적 상장과 함께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엑시콘의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의 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조정받을 때 제가 꼭 확인하고 말씀 좀 드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감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감소, 양봉이 나올 때 대량 물량. 주봉 관점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가 강에 좀 들어올 때는 매수세가 좀 쏠리는 모습이고, 이렇게 조정권을 보일 때 거래량이 좀 현격하게 좀 감소된 부분들은 역시 이제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엑시콘의 이제 일봉상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지금 건전한 조정과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 맞물려서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유상증자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발행가액의 어저께 확정이 좀 됐고, 오늘 내일 청약회를 거쳐서 19일 날 주급 납입일, 7월 31일 날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일 전까지는 이제 단기 파동 정도로 보시고, 본격적인 상승 내지는 유상증자 재상장 이후에 본격적인 내리가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현재가부터 2만 원 라인대 충분히 좀 매수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손절가는 전 저점 라인대인 17,500원.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3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요. 자, 3만 원 돌파 이후에는 충분히 2차 레벨업도 가능한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의 종목 체크포인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7,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서양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 체크를 해보고요.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핫했던 종목들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IPO 시장의 대여 시프트업이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흐름에 넷마블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 CJ E&M의 지분 매각 소식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오네요. 김태선 본부장님 늦게 오래 드셨는데 왜 네. 늦게 드셨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대여가 지금 상장을 했고 또 NC소프트는 NC소프트대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또 넷마블도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꼬일 수 있을 법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 참 게임주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작에 따른 흥행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주가가 정말 단기적으로만 반짝하고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프트업을 통해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금의 가격을 고민을 해보면 저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래도 2분기에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의 성과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의 종가 베팅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게임주 전체적으로 탑픽은 크래프톤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네. 수익률 게임을 한번 노려보면 저는 넷마블도 오늘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들어가기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자, 넷마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삼성이 이제 신제품들을 공개를 했는데 세경 하이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7%대 상승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자,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제 OCA 광학 필름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단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3배까지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11%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14%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 뭐 KH 바텍이라던가 파이넴텍 이러한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강조가 되어서 오늘 제가 봤을 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사실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세경하이테크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애플 폴더블폰이 이제 언제 출시될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중장기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많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더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종가에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더블폰 관련한 중장기적 모멘텀 장착하고 앞으로 주가 우상향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XR 관련해서 깜짝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뭐 연내에 출시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선익 시스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갈렸습니다. 갈렸는군요.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래요. 네, 일단 뭐 오늘 뭐 원래 XR에 대한 협력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XR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장 초반부터 이 XR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마이크로 OLED 관련해서 올해도 시장 개화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받았고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특히나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여기 2월 달에 22,6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26,650원에서 75,500원까지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아직 모멘텀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윗꼬리가 좀 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정말 뭐 모멘텀이 확실해져야지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선익 시스템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앞으로 OLED 관련돼서 증착기가 이제 8.6세대 납품이 되고 중국에 납품이 되면서 그리고 지금 사실 OLED 패널에 대한 시장 자체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실적으로 뭔가 보여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슈와 함께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리바운드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가 매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대감만으로 올랐지만 이제는 숫자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하시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한 물음표인가요?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물음표인가요? 내용과 가격과 지금 섹터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오.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익 시스템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장비주로서의 어떤 기술력은 명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HB 테크놀로지 혹은 HB 솔루션 유사 섹터에서 지금 다양한 지금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오늘 이제 반등이 기존의 어떤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XR 기기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단발적으로 조금 끝났다가 추후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따졌을 때는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사 섹터의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사실 이제 종가 매수 의견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좀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사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하기보다는 네. 좀 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요즘 시장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 섹터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선익 시스템이 지금 이쪽과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올해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대장주는 계속 대장주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테크인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뭐 한반도체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HBM과 관련된 검사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 보시면요.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실제로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물론 섹터 안에서 지금 뭐 이슈가 많이 있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익 시스템이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익 시스템 말고 다른 대장이 누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대장이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더 알찬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LS 전선이 1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그룹주가 다 지금 상승을 했는데 자, LS 일렉트릭 종가 매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다 오군요. 자, 두 분 다 의견을 들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좋은 이야기인 거죠. 특히나 지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육상 케이블과 다르게 동일 면적 대비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약 3배 정도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전선주들도 그렇고 구리 선물 가격과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있고 또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저 케이블 이슈는 구리 선물 가격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굉장히 또 수혜 혹은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될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LS 일렉트릭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시되 비중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매수 가격에 대해서 좀 밴드, 폭을 좀 제한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로 딱 정해두시고 2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5월 달에 기록했던 24만 원대는 넘어가야 되니까 26만 원 혹은 27만 원대로 목표가를 잡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저라면 24만 4천 원을 돌파 시에 윗구리가 달리는 캔들이 생기지 않을 시에는 계속 가져갈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종가 매수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부산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KOC 전기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배전과 관련된 변압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수요 자체를 좀 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투자 동향을 좀 띄웠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 내내 사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만 원대부터 22만 4천 원까지 올렸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이저 수급들이 분명히 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농담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 때 사야 된다. 지금 딱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소화가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정고점 돌파하면서 3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리고 지금 뭐 피크에 대한 우려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점점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정말 전력기기라던가 이쪽 섹터가 연말까지도 계속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부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이 종목 충분히 종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밈 주식처럼 오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속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ESS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렌텍에 대한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번에 갈리는군요. 갈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주들이 지금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이라든지 수요의 증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지금 남해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었을 때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이 남해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반도체 공장이 많은 용인이라든지 기흥 이쪽으로 전력을 끌어당겨 와 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전선주들까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나온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주들의 각기 다른 좀 특색이 좀 있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발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엔솔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전자담배로 좀 많이 유명했었던 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이 전자담배를 만들던 기업인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공장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 증설을 한 게 바로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를 이제 생산하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이제 올해 완공이 돼서 지금 가동이 되어가고 있음을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는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배가 늘어났음을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렌텍과 같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작은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은 왜 X 주셨어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은 아닌데 네. 아까 선익 시스템 반대하셨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했고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에 이제 쌓였던 매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이 소화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 매수를 하는 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지켜보고 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케이스랑 전자담배 판매가 본업이에요. 그리고 네. ESS 배터리팩 관련된 매출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원래 본업에 대한 그런 실적이 되게 지금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적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ESS에 관련된 기대감이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굳이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진 시스템처럼 정말 실적이 왕창 잘 나와서 원래 5G 회사가 진짜로 여기는 이제 5G를 버렸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얘가 지금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우하향을 깊게 하는 종목들이 이 되돌리고 리바운드 됐다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과거의 사례 중에 우리 그 박지성 씨가 그 활동할 때 그 네. 유럽 리그 거기에 광고를 했던 타이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타이어 회사는 지금 20년째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도 있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거기 맨유 거기 구장에다가 이런 그쵸. 광고를 하네? 그러면서 이 주식을 샀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주가가 20년째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기업이 나쁘다, 모멘텀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완전히 되돌려서 올라오는지를 확인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성과 기대감에 대해서는 긍정하신다. 하지만 이것들이 숫자로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스트 빅딜 함께했고요.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이끈 우호적인 수출 데이터, 그리고 비둘기파적이었던 파월의 이에 따른 금리 반락, 외국인들의 매수 재개, 이에 따라서 오늘 거래소 시장 표정 상당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은 장중에 하락으로 반전이 됐었죠. 대들보인 바이오 쪽 힘이 좀 빠지면서 지수도 상승 탄력을 잃어갔고요. 최근 금투세 관련 잡음이 나오는 것도 코스닥 쪽의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빅테크 종목들의 강세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증언에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주면서 지수 역시도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분위기를 기분 좋게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금리 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 그와 함께 지수는 탄력적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69% 상승합니다. 288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장세, 아무래도 실적주에 대한 수급 쏠림, 대형주의 수급 쏠림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부장단은 강했는데 코스닥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쪽이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지수 역시도 상승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죠.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는 상황, 오늘 코스닥 지수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0.76% 하락하면서 85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팩 행사에서 AI 폴더블 폰을 공개한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는데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2% 하락하면서 87,6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만 닉스 찍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시총이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 분석을 내놨는데요. 0.8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장 들어서 2차 전지 쪽 셀 3사가 모두 힘을 내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부진했는데 LG 엔솔이 1.9%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가 1.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쉬었던 밸류업 종목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주로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은행주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까지 함께 가는 모습 포착이 됐죠. KB금융이 2.1%대 상승률 기록을 했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강한 쇼팅 나와줬습니다. 칠레산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던데 뉴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철강주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철강주 과연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신한지주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2.7%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셀 3사가 모두 상승했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렸는데요. 간밤 테슬라의 상승, 삼성 SDI가 4% 넘게 올랐고 LG화학도 3%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밈주식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나고는 상황에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모두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지수 역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최근 달렸던 바이오 쪽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전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HLB가 4% 넘게 밀렸고 비만약 관련 이슈에 있었던 삼천당제약도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부장단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리노공업이 1%대 상승률, HP, SP가 7%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TSMC의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노공업과 HP, SP 같은 경우는 TSMC를 고객사로 둔 회사죠. HP, SP가 더 탄력적으로 주가 흐름 가져갑니다. 7%대 상승률 기록했고 미용 의료기기단에서 켈레시스는 2.5%대 하락률 기록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주가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실리콘2가 5% 상승률 기록한 가운데 리가켄바이오가 4.7%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부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내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장 중후반부터 조금 이제 약하게 밀려 내려간 부분은 오늘 저녁에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여파는 7월 한 달 내내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 지수를 걱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개별 이슈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움직이는 종목을 좀 빠르게 따라가는 매매 전략이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조금 필요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장세로 다음 주 중반까지 지켜보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방금도 확인했지만 코스피는 좀 분위기 좋은데 네. 코스닥은 소외당한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두 지수 간의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빠지는 것은 지금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거냐 한다면 또 몇 번을 할 거냐 이런 부담감을 좀 안고 있다 보니 금리 인하에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또 며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가 삼천당 제약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조금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정체된 상황이긴 하나 이번에 또 지표가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코스피만큼 코스닥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저녁에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일단 지금 9월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냈습니다. 근데 약간 어제 하원 연설에서 뉘앙스가 약간 금리를 약간 인하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할 건데 아직은 모르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코스닥에서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CPI가 만약에 높게 나왔을 때 내일 충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피성 매물들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소비자 물가지수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코스닥에 조금 많다 포트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오늘 좀 준비를 하시긴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그냥 오늘 가지고 있다가 내일 갑자기 뭐 CPI가 높게 나와서 갑자기 또 빠진다 이러면 네. 또 많이 당황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CPI 그리고 PPI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동일한 질문 드릴게요.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최근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키 맞추기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충분히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주식이든 지수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올라갈 때가 있으면 쉬어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한다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 밸류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그만큼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수급의 대이동이 한 번은 올 건데 그 이동하는 시점이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지금 중소형주 단 매수하셔서 소외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간 분명히 온다.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